74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책 2024년에서 2028년. 저자 곽수종. 출판일 2023년 11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알아보자. 책 소개. 숨막히는 미중 간 경쟁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해법을 제시하다. 21세기 신질서의 화두는 각자 도생이라 할 만큼 지금은 질풍노도와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이면서 변화의 시대다. 국가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위해선 세계 모든 정부가 의도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책은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를 다루며 각 부문별로 거시적, 미시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는 미중 간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의 모태는 철학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학자 곽수종 박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들며 세계경제 흐름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분석력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중단기 전망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2024에서 2028년 전망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가? 미국 소비자들, 즉 가계부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 같은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은행과 우리 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리고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향후 한국과 중국 경제를 포함한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책은 복잡한 수식이나 경제학적 모델 표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논리로 풀어내는 데 집중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생존 본능을 작동시키게 된다. 위기가 되었건 기회가 되었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 자체에 대한 본질적 변화 혹은 파생적 변화를 직감하는데 이를 시그널이라고 한다. 시그널을 제대로 읽어내면 위기 혹은 기회에 미리 적응할 수 있다. 저자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은 강소국가라 이 싸움에 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런 때일수록 생존 본능을 발휘해 준비할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을 통해 세계 경제가 당면한 현실과 큰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열리고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곽수종 경제학자. 연합뉴스경제TV에서 곽수종의 경제프리즘, 한국경제TV에서 경제전쟁꾼의 진행을 맡고 있다. 리엔 경제연구소를 설립해 국제금융과 국제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대학의 교수직을 거쳐 미 캔자스 주정부에서 일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캔자스 대학교에서 파생상품 금융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년 이후 캔자스주 공공기업위원회 캔자스 코퍼레이션 커미션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미주경제팀장을 지냈으며 2005년 당시 이미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2,000달러까지 상승하고 금본위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2007년 8월 이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 과정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연구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매일 경제공부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세계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있다가 있다.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전문지나 해외 학술지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다. 지난 시간 미국은 글로벌 질서의 표준이었고 룰세터였다.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제대로 리포맷 하지 못하고 리부팅 리부팅 하지 못한다면 21세기는 혼돈의 한 세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기업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 운영 거버넌스에 대해 신뢰성을 따질 때 쓰는 표현은 안정성 st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안전성 reliability 등이다. 이를 집행하는 운용의 형태를 놓고 역시 정책의 정의성 justness, 합리성 reasonability, 실행성 affordability 등을 기준으로 정책의 공정성 fairness과 공평성 justice 등을 논한다.
한때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대주제를 놓고 세계적인 석학이라 여겨지는 학자들을 한국에 불러 대중들 앞에서 다양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름 같은 관중들이 모여 그들의 강연을 들으며 각자 정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과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이다. 국가의 개념 또한 정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신뢰 혹은 국력과 국격은 단순히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및 문화 환경과 같은 다양한 미시적 변수들을 단순 평가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은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행동에 독립된 주체들이다. 그리고 한 국가에 대한 믿음은 그 나라가 던지는 다양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질적양적 질문에 대한 가치와 신뢰의 뿌리를 두게 된다. 21세기 미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원인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미국의 모습에 있다. 적어도 20세기 초입부터 말까지 미국은 글로벌 질서의 표준이었고 룰세터였다.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제대로 리포맷 하지 못하고 리부팅 하지 못한다면 21세기는 혼돈의 한 세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세기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미중 간 이극체제를 거쳐 21세기 이내의 미국, 중국, 유럽 및 인도 등 다극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의 전환기에 와 있다. 우리는 이따금 자문한다. 왜 중국과 동양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 맞설 수 있는 산업표준과 룰을 세팅하지 못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동양은 중국 황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고대에 해당한다.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간은 자연에 대한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인가를 두고 신과 다투었다. 서양은 과학의 발전과 종교 개혁을 통해 사람이란 주체에 보다 본질적 가치를 가지려 한 반면 동양은 자연 속에 인간을 그대로 두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서구 선진 문물은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과 인간, 철학과 종교의 관점을 뒤바꿔 놓았다. 그리스, 로마 철학은 서구 선진 경제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서구에 맞설 수 있는 경제체제와 정책의 가치를 가지려면 동양 철학과 사상에 대한 철저한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정현호 전 율촌 북경법률사무소 소장 변호사는 중국이 21세기 새로운 경제체제와 정책의 룰세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의 철학적 가치와 논리가 산업발전에 합당하다는 것, 시장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정확한 사상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21세기 세계경제 질서의 전환기에 와 있음은 분명하다. 판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급부상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배후 산업지원 경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들 아시아의 경제 규모와 범위가 지난 150년간 서구 선진 경제들의 산업발전 체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결코 강달러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초고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은 이후 앨런 그린스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훨씬 더 안정된 기간을 지나게 된다. 물론 그린스펀이 연준을 이끈 18년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1990년 8월부터 8개월간의 불경기를 겪은 후 그린스펀과 그 동료들은 미 연준 기준금리를 2000년 5월에 6.5% 목표 수준까지 올린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였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최저 기준금리는 1992년 9월에 3%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그린스펀의 금리 정책은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험적 성격의 인하 insurance cut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금리 인하가 있는데 하나는 불경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유형의 인하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험적 인하 insurance cut로 이는 불경기와 싸우기 위한 금리 인하와 달리 비록 경제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의 위험을 보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보험적 인하는 1995년, 1996년, 1998년에 발생했다. 이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러시아의 채무 부실과 주요 헤지 펀드의 붕괴, 아시아 외환위기 등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경제와 개도국 등에서 다양한 금융위기를 초래했었다. 미국은 결코 강달러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이후 2022년까지의 저금리 시대는 바로 이 두 가지 저금리 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이행하던 시기다. 그렇다면 향후 1년 혹은 2024년 이내에 미국 혹은 다른 국가 경제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진앙지가 중국 경제일까? 중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기에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좀 더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21세기형 보이지 않는 아편전쟁이 되는 셈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정말 망하고 있나? 과연 중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서 어긋난 것일까? 중국 경제는 이러한 궤도 탈선을 곧바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점 문제를 현재 지도부의 정책에 돌리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대표인 애덤 포즌은 중국이 경제적 장기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18임의의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민간 부문 신뢰의 감소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였지만 팬데믹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고 말한다. 확실히 시진핑의 행동이 예전과 달리 변덕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하나 또는 일련의 경제 및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더 체계적인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카네기 재단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마이클 패티스의 견해가 좀 더 체계적이다. 그는 중국의 문제를 더 체계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소비를 억제하는 가운데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2023년 기준 15에서 20년 전에는 빠른 추종자 전략 Fast Follower Strategy를 통해 연평균 GDP 성장률이 10%를 상회했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해외 자본은 그대로 국고에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통제식 경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중국이 부유해짐에 따라 정부도 부유해졌지만 개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두 자릿수에 이르는 급성장에 점차 제동이 걸리면서 빠른 생산성 향상의 범위가 좁아지고 노동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성장이 둔화되었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향후 4% 미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억 인구를 가진 규모의 중국 경제가 4%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웬만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 경제 성장률의 거의 2에서 3배에 이르는 실질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세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않고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GDP의 40% 이상을 투자에 재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이러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돈은 결국 눈먼 돈으로 대우받을 것이며 수많은 다양한 사례의 빈 투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마치 1995년 일본 경제의 침몰 상황과 비슷하다. 이처럼 다가올 문제들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허구가 아닌 잠재된 지연뇌관으로 보였으나 중국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중국 경제의 도살인 대부분의 거짓과 허구를 숨길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시진핑의 경제정책에서 나오는 실수들은 임기응변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현재 상황과 같은 경기 둔화 내지 부동산 및 증시버블 붕괴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망하고 있는 것일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준이 주장했듯 중국의 경제적 기적은 끝났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것으로 예측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슈퍼파워이며 현재 맞닥뜨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중국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에 대해 과거와 다른 부정적 시각과 판단을 하기보다 적극적인 개인의 창의력과 기업의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공산당이 소수 당원들의 배를 채우는 식의 편협한 성장 정책을 영원히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결정적인 차이점. 먼저 미국 경제와 고금리 시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보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대를 상회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고치다. 미 연준이 2023년 9월은 금리를 동결하며 지나갔지만 2023년 11월은 12월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성장, 막대한 정부의 차입 부담, 고물가 지속 기대 등에 기인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확장적 재정 지출을 선호한다는 점 또한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뒷받침한다. 고금리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와 조달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미국 정부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비용, 즉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이를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과 투자의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된다. 47 즉 고금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IRA 법안과 칩스 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이들 법안과 부채 상한 법안 등을 놓고 논쟁하는 배경은 건전 재정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그보다는 재정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분석을 제고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경우 거시경제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시절에 어느 정도 케인지안식 정책이 있었을 수 있으나 미시경제 정책은 전무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왔을 때도 미시경제학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생소한 과목이었다.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가계 효용의 극대화,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사회주의 낙원을 외쳤지만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의 또 다른 주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을 때이고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공산당 당원에게는 제한된 언어였으며 지금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시경제 정책들이 결국 미시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졸업해서 중국으로 귀국해서 현재의 중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론이 시장 전반에 걸쳐 국민 모두에게 퍼져 나갔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쩌면 3억 4억 정도의 중국 인민들이 현재 중국 경제 전반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왜 판공생 신임 인민은행 총재를 외환관리 전문가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며 여기에는 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 측면이 부분적으로 배제되었고 향후 재정 확장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홍콩을 통해 본토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막았다. 거기엔 정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점이 중국 정부로서도 딜레마다. 정교하고 신뢰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 이는 금리, 환율 및 통화 유동성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중국이 그토록 권하는 위안화의 기축통화, 최소한 아시아 지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조차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하다. 중국 경제학, 중국 경영학, 중국 정치학 등 중국이 새로운 자신의 사회 및 자연과학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봉건주의 붕괴 이후 근대 및 현대 자본주의 시대로의 전환과 변화기를 서구 선진국이 거치며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교육, 인문예술, 문화, 정치, 경제, 행정 등의 모든 사회적 인프라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면 중국식 거시경제 미시경제 정책의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에서 수립된 수많은 경제정책들의 이론에 맞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설명력을 갖는다면 21세기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그룹들이 그렇게 두고만 있지도 두고만 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중국 부동산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평가들.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 경제 위기로는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중국인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으며 이 같은 자긍심 하락은 전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견조하며 장기 성장세를 위한 펀더멘털의 변함이 없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적 표현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물론 여기서 해외의 시각을 정리할 때 중국 경제의 침체와 둔화를 노리거나 기대하는 사나운 늑대와 같은 눈빛도 감추어져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관론이나 불신론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한다. 중국은 중국 나름의 경제를 지난 50년간 꾸준하게 구축해온 점도 평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외 주요 기관들의 중국 부동산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경기 둔화보다는 금융위기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중국 부동산 시장의 더블딥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중국 경제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소극적 경기 부양책, 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 회피로 중국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은 불투명하다. 넷째, 중국 정부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제한 및 증시 활성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때 경제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 위안화는 4% 추가 하락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 중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인 재정 정책 및 부동산 기업 안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해결해야 될 지방채 LGFV 등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이미 중국 정부의 해결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다. 시나리오 2에서 202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 증시는 투자 분위기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3,300선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나리오 1을 2023년, 2028년 5년간 연평균 시나리오의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자 한다. 시나리오를 위한 가정은 앞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및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것이 및 미시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혹은 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2024년 미대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다시 둘로 나누어 모두 8개의 시나리오로 정리했다. 전망 시기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환율 및 주가지수의 전망치는 이들 5년 기간의 연평균 전망치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중국 경제가 2025년까지 지지부진하거나 미국 경제의 회복기에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로 급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 성장과 회복기조 구축을 전제로 했을 때의 지표들이다. 연도별 전망은 담지 않았지만 2023년 하반기 전망은 4분기 전망을 함께하면서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 시나리오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필두로 해서 회복기조에 들어간다. 둘째,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부동산 및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이 잠재하거나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미중 간의 무역거래와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은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에 불규칙적인 사이클 파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정한다. 다만 향후 5년간 미국의 기술 표준화와 룰 세팅 파워가 중국의 그것에 비해 한계적으로 앞설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일부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과 컴퓨팅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플랫폼 개발을 통해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도 가능하다. 넷째,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한 해 전망은 별도의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둔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의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는 가장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가정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도 이 시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면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도 회복된다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가 보여준 경기 사이클의 특징이 그러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기조에 진입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립적인 경제정책보다 중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피해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2028년간 미국, 중국 경제 및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는 2023년, 2024년을 저점으로 2025년, 2028년을 회복기로 각각 가정한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1. 2024년 바이든의 재선을 가정하고 금리 인상은 향후 5년간 1회 정도 가능한 것으로 설정했다. 당분간 재정 팽창 정책을 통해 IRA 및 CHIPS 법안 등 기술 지원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혹은 종전으로 끝날 것으로 본다. 5년 연평균 미국의 GDP 성장률은 2.2%로 보고 나토와의 협력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경제는 통화 팽창 정책을 통해 저금리 정책과 지불 준비율 인하, 국내 부동산 개발, 그림자 금융 및 LGFV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가정했다. 그 가운데 미국 경제의 회복이 중국 수출과 내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내부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가정한다.
2023년 하반기 이후 2024년 이 같은 중국 경제 위기가 2년 후, 즉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현재 미 달러당 7.0위안대에서 7.8위안까지 치솟을 수 있지만 5년 연평균치로는 미 달러당 6.9에서 7.3위안으로 추정한다. 특히 시장환율 제도가 아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정할 때 약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개인들의 저축률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위안화의 5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이 8위안 이상 급등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한국의 금리 수준은 현재 3.5%에서 5.0% 사이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위기화될 경우 한국 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가계 및 기업 부채의 해소 방안이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향후 1년 이내 가시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할 경우 한국의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때 한국 경제도 수출 등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단기간의 환율 급등과 주가지수 급락은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다시 미국 경제 성장과 중국 경제 회복 기조에 따른 지표 상승으로 금리 하락, 환율 안정 및 주가지수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대미 달러 환율 평균은 1250원에서 1300원, 대엔화 환율은 950엔에서 1100엔, KUSPI 주가지수는 2900에서 3200선을 타고 흐를 듯하다. 다만 202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과 회복 기조의 강도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투자 분위기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3200선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2. 미 대선 결과와 재정 및 금리 정책에 대한 가정은 시나리오 1의 경우와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계속될 것으로 본다. 어느 정도 전쟁 피로감과 미국 및 나토 회원국들의 지지가 약해지는 점을 볼 때 시나리오 1의 가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난 중동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통해서 볼 때 지지부진한 전쟁 지속 가능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5년 연평균 미국의 GDP 성장률은 1.78%로 보고 나토와의 협력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는 국내 부동산 개발, 그림자 금융 및 LGFV 부실화를 막기 위해 향후 1에서 2년간 통화 긴축과 함께 재정 팽창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같은 것이 경제 정책 기조는 2028년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부동산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관련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조용한 해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가운데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는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 수출과 내수 모두 미중 간 무역거래 갈등, 국내 실물 및 금융경제의 위기 가능성 등에 따라 둔화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둔화는 급락의 의미보다는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팽창 정책이 다소 위기 문제에 숨통을 트게 하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국 경제가 안정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5년 연평균치는 6.5에서 7.0위안으로 추정한다. 5년 연평균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3.5에서 4.0%가 될 것으로 본다.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다소 누그러질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도 미국 경제 회복을 순풍 삼아 안전 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 등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경우 단기간의 환율 하향 안정과 주가지수 급등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대미 달러 환율 평균은 1180에서 1250원, 대엔화 환율은 1000에서 1100엔, KUSPI 주가지수는 3000에서 3300선을 예상한다. 시나리오 2에서 202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과 회복 기조의 강도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투자 분위기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3300선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나리오 1을 2023년 2028년 5년간 연평균 시나리오의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자 한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과 달리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5년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금리를 1에 더 올리거나 더 올리지 않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에 오히려 금리 피보팅 페브링이 있을 것인가가 더 유용한 가정이라 볼 수도 있다. 조금은 강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피보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가 변수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버블 붕괴로 1995년 일본 경제와 같은 모습으로 추락할 경우 미 연준은 금리 인상보다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강한 달러 기조가 유지되며 미국 달러의 미국 내 유입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정이 현실화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가정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쨌든 바이든의 향후 4년 임기 동안에도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5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2.0%로 보았다. 중국 경제는 향후 1에서 2년간 시나리오 1과 같이 통합 팽창과 함께 재정 긴축 정책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개발, 그림자 금융 및 LGFV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2028년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이 되었든 일본의 1995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재현이 되었든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와 금융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위기의 강도가 중요하지만 2023에서 2024년 사이 나타날 중국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에 따라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겠지만 2025년 이후 다시 느리게나마 회복 기조로 복귀할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의 1998년 외환위기 상황처럼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다시 복원되면서 경제위기 국면을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중국 위안화의 5년 연평균치를 7.1에서 7.7위안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2024년 한 해가 중국 경제로서는 참으로 지난한 한 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나리오다. 한국 경제는 먼저 기준금리 수준에서 4.0에서 5.0%로 추정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의 혼란은 한국의 대미 달러 환율 및 금리 정책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에 중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위기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경제가 시나리오 3의 중국 경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한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하락하고 환율이 1350에서 1450원으로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이후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함께 다시 회복 기조로 진입한다고 할 때 향후 5년간 대미 달러 환율 평균은 1300에서 1370원, 대엔화 환율은 1100에서 1200엔, KUSPI 주가 지수는 2700에서 30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3은 2024년을 중국 경제 위기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한 구간이다. 따라서 2024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주가지수는 1500에서 1800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이후 2025에서 2028년 4년간 연평균 주가 변화는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을 전제로 한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4.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2의 일부 조건을 변화시킨 것이다. 2028년까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계획은 없으며 중국 부동산 버블 위기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2028년까지 미국 연평균 GDP 성장률은 1.7%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는데 중국과의 기술 및 무역거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가정한 결과다. 중국 경제의 5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4.0%다. 시나리오 2의 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시나리오 4에서 미국 경제는 5년 연평균 1.7%로 경기 과열에 급격히 제동을 걸면서 안정 성장 기조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으로서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정책 중심으로 전략적 수정을 도모할 수 있다. 대미 수출 감소는 이들 아시아 및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전략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위안화의 5년 연평균치는 6.9에서 7.3위안이다. 이미 한국 경제의 대중국 경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가 연착륙으로 안정된다면 대미달러 환율도 급격히 하향 안정될 수 있다. 대미달러 환율은 1150에서 1260원으로 떨어지고 엔화 환율 역시 1000에서 1100엔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한국 KOSPI 주가지수는 2800에서 3200으로 추정한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5와 시나리오 6. 시나리오 5부터 8까지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바이든 정부, 그 이후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가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하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2024년 본격화될 경우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압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와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가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을 다시 끌어안고 갈 것인가는 중국 경제의 문제다. 사실 8가지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 문제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안고 가는 과정에서 연착륙시킬 것을 의도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시나리오 2처럼 기본 가정이다. 자칫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과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오히려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양한 가능성이 이 모든 8가지 서로 다른, 하지만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시나리오에 숨어있는 미세 조정이 포함된 가정들이다. 시나리오 5에서 미국의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비교적 높게 추정된다. 트럼프의 지난 2017에서 2020년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증시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상보다 소득세법 인세 인하와 재정적인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공산이 크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다시 주창하면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만일 지지부진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휴전 및 종전으로 종식시키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중국에 대해서는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두고보다 매몰차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0%를 가정하지만 시나리오 6을 볼 때 2.5%로 급락한다. 차이점은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인가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다.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5년 평균 7.2에서 7.5위안과 7.2에서 7.8위안으로 비슷하다. 경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팽창적 거시경제 정책이 가동하게 되면 중국은 수출과 소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의 이점을 활용해 연평균 4.0%의 성장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2.5%로 급락할 수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이 경우 단기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를 만회할 수 있다면 금리 수준은 다시 안정을 찾아 3.5에서 4.0%대가 될 것이다. 대미 달러 환율은 2024년 시나리오 5와 6에 따라 단기 급등 추세에 따른 파급 효과로 각각 1230에서 1350원과 1300에서 1400원을 예상해 본다. 한국 주가지수는 5년 평균으로 시나리오 5와 시나리오 6에서 2700에서 2900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달러 환율, 금리 및 주가 지수의 변동치는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 위기와 함께 동조화된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 대미 달러 환율은 1300에서 1500원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지표들이 2025년 트럼프 정부와 함께 향후 4년간 어느 정도 회복 기조에 들어선다는 가정이 두 번째 조건이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7과 시나리오 8. 시나리오 7과 시나리오 8 또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정리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금리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2%대 초반 정도의 4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시나리오 8에서 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8%로 다소 낮게 추정된 배경은 금리 인하 이전의 중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 붕괴, 아시아 경제의 침체 내지는 대불황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 전반의 둔화와 미국 경제 또한 2024년 경기 회복이 주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나리오 7에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에는 중요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내부 단속을 위해 시진핑이 과거 트럼프의 대선 지원 부탁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체면 세우기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결정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 부동산 위기와 관련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10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부동산 기업들이 이 같은 지연대관에 손을 대기란 부담스럽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자수성가한 트럼프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사냥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7에서는 중국 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6%로 가정했고 시나리오 8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냉정한 포지셔닝으로 인한 중국 부동산 시장 문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정했다. 대미 달러 위안화 환율은 각각 7.0에서 7.5위안과 7.3에서 7.8위안으로 각각 추정했다.
한국 경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8이 된다. 미국 경제가 피보팅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5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은 시나리오 5와 같이 1,300에서 1,400원으로 급등하고 5년 연평균 엔화는 1,200에서 1,300원, 주가 지수는 2,000에서 2,500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각각 1.6%와 1.1%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변수는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안보와 경제적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기업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지난 2017에서 2020년 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기업가와 대통령으로서의 럭비공 같은 행적의 하나의 일관된 선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기업가로서 가장 유능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경제가 한국 경제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서 자동차 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사가 1, 2위를 다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2028년까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시나리오 2의 2.2% 성장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시나리오 8에서의 1.1% 사이의 대부분 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치다. 이를 재해석하면 한국 경제는 성장 정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 탓을 미국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 가능하지도 않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87체제의 헌법이 지속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정의를 외치던 이들마저도 이제 더 이상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장과 발전은 성장은 발전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몸짓을 불려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늘 움직이고 올바른 식단을 짜야 한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멈추었다면 이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심장을 뛰게 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때 각자 도생의 원칙은 좀비의 원칙이 된다. 나를 물어뜯었으니 너도 물어뜯어야 하는 세상이 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2024에서 2028년 동안 미국의 연평균 금리, 환율 및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한 해 동안 나올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들과 상관관계가 높다. 2024년 미대선 이후 취임할 새로운 대통령이 2005에서 2008년 동안의 미국 경제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8가지 5년간의 시나리오를 전망함에 있어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 및 추정했는지 요약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4년까지는 바이든 정부다. 미 연준이 금리를 2024년까지 한 번 더 인상할 것인가와 더 이상 인상 없이 1년을 지켜볼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금리 인하, 즉 피보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 경제는 가장 큰 위험 뇌관을 안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시장의 파산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아래 표와 같은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해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금리 및 환율 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9. 시나리오 9는 시나리오 1의 단기적인 기본 시나리오가 된다. 즉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2023년 11월경 한 차례 실행한 후 더 이상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는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연율로 환산한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1.7%, 분기 성장률 약 0.4%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이 완전히 붕괴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실 및 파산 소문과 그림자 금융, LGFV 등 금융시장 부실화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지속된다. 이때 중국의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며 대미 달러 환율은 7.0에서 7.5위안으로 순간적으로는 7.5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는 중국발 경기 둔화로 인해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5%, 대미 달러 환율은 1330에서 1400원으로 급등하며 주가지수는 1800에서 2000으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럴 때 한국의 금리 역시 급등하면서 2023년 하반기 이후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9와 시나리오 10은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 10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연율로 환산한 분기 성장률이 2.0%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과 중국 경제 성장률 간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면서 재정적인 팽창 정책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파산을 방어할 것이다. 대미 달러 환율은 시나리오 1과 같이 7.0에서 7.5위안 수준으로 상승 유지할 것이며 한국 경제의 경우 시나리오 1과 같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가지수는 연평균 2200에서 2500 밴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달러 환율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5년의 기간 동안 1280에서 132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전망 시나리오 관점을 유지한다면 역시 시나리오 10을 단기 경제 전망 시나리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1과 시나리오 12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일체 1.5년 기간 동안 올리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한 차례 올리나 올리지 않거나 별다른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 문제에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11은 미국 GDP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을 연율로 정리할 때 1.6%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가정한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가 본격화되어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환율은 달러당 7.4에서 7.8위안으로 상승한다. 참고로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는 7.5위안을 환율 급등의 마지노선이라고 가정한다. 결국 중국의 전분기 대비 1.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0.4% 연율로 약 1.7%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중 간 경제 상관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 이때 대미 달러 환율은 1360원, 1460원으로 급등하며 대엔화 환율 역시 1150원, 1300원, 한국 경제의 단기 평균 성장률은 0.0%로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틈새에 끼어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2는 미국 경제의 연율로 환산한 전분기 대비 1.5년 분기 평균 1.9% 성장을 전제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갖는 시나리오다. 중국 경제 역시 미국 경제의 훈풍과 함께 1.5% 연율 약 6.0%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7.0에서 7.3위안에 머물고 한국 경제의 기준 금리는 4.0에서 5.5%가 될 것이다. 대미 달러 환율은 1250에서 1290원이며 주가 지수는 2200에서 2500 선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의 1.5년 기간 동안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0.7%, 연율 2.6%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희망회로는 바로 이것이다. 2025년 이후 세계 경제는 1990년 다우지수의 J-커브 모양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이다. 그 결과물을 가장 빨리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맹주가 될 것이다. 1972년 8.3사체 동결 조치가 있었다. 공식 명칭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다.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다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본다. 1972년이면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시기다. 수출 기업들은 미국발 금리 급등과 환율 급등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당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1971년 12월 27일 3.0%에서 1972년 4월 10일 4.25%로 상승 조짐을 보이다가 1차 오일 쇼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반영된 금리 1972년 9월 3일 10.79%, 1974년 7월 8일 13.5%로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근본위 제도하의 고정금리 제도, 즉 브레튼우즈 체제 브레튼우드 시스템가 붕괴되었다. 뒤이은 자유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굳어지기 전까지 미 연준의 금리는 1980년 14.46%, 1982년 18.65%까지 급등했었다. 미 연준 의장은 1979년에서 1987년까지는 폴 볼커 퍼워워커였다.
금융시장이 관치로 이루어질 때 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금리 및 통화정책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 경제도 다르지 않다. 미 연준은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속도도 빨랐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의미다. 2008년 서브프라임과 2020년 팬데믹이 결정적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감춰진 속내.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다. 강한 달러를 지향하는 미 연준으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미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도전이 엄중하고 위급했을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율 전쟁보다 더 깊고 심각한 기축통화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도 가지고 있다. 실물 경제의 파워는 금융경제 파워로 뒷받침된다. 어쩌면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칼날의 각도는 예리하고 날카로울 수 있다. 미국이 나서는 반도체 전쟁은 군사안보라는 갑옷을 덮어쓰고 있어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갑옷이 얼마나 창과 총알을 잘 막아내는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갑옷을 누가 만드는가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선진성, 기밀성 등이 더 이상 미국만의 전유물은 아닌 듯 보인다. 조용히 따라가면서 나중에 뒤집으라는 덩샤오핑의 당부가 시진핑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대로 시진핑은 나의 꿈을 중국의 꿈으로 직격했다. 동북 삼성의 역사도 중국사고 한반도도 중국 땅이었다고 한다. 거침이 없다. 이럴 땐 힘이 자칫 부족하면 밀린다. 그러자 미국이 밀어붙였다. 더 이상 밀리면 다시 힘을 결집해서 대응하기가 늦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다던 시진핑의 중국의 급브레이크가 걸린다. 중국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가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도 그랬다. 2006년 전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45% 절상 요구가 그것이다. 더 이상 최애국으로서 중국을 대했다가는 미국인들의 일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시기다. 이에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이미 여러 가지 전쟁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치면 저렇게 나오더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일본의 교만함과 거만함도 경험했고 중국 역사에 대한 연구도 미국 학자들 못지않게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상대방을 응시하지 않는다. 늘 밝고 순수한 웃음을 지은 채 상대방을 바라본다. 하지만 감춰진 속내는 극히 전략적이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국가의 이해관계 극대화를 목표의 정점에 둔다. 한국, 이대로는 좀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2020년 전후로 나왔다. 그림자 금융과 LGFV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평가도 2014년 전후로 미국 싱크탱크들과 조야에 익히 알려진 내용들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돌파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 방식도 일정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에서 한국 경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국가 핵심 이익을 위해 긴밀한 내용까지 듣고 보고 참고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정부가 숨어서 완벽하게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제각각 서로를 믿지 못하며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하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시작되면 그 사이 문턱 threshold에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기 요인은 무엇이고 중국의 위험 뇌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실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LH의 골조 부재 문제가 한국 경제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니 텅텅 비어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 수십 층의 아파트, 특히 중산층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에 철근 구조가 빠져있거나 부실하다는 내용이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도 답을 주지 않는다. 어쩌면 각자가 스스로 생존에 대한 본능을 일깨우는 방법밖에 없는 듯 보인다. 시대 전환기에 우리는 약하다. 정부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보다 강하다. 하이데커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을 굳이 정독하지 않아도 한다. 이대로는 좀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25년 이후 세계 경제는 1990년 다우지수의 J 커브 모양을 보여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이다. 그 결과물을 가장 빨리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맹주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큰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강소국가라 그 싸움에 낄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 기회는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